뉴욕 증시가 노예 해방의 날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을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면서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GDP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4.25%로 동결한 가운데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 중입니다.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 무역 합의에 실패할 경우 철강 보복 관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가 기준금리를 0%로 낮추면서 필요시 추가 인하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히토류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푸틴과 통화를 가지면서 이스라엘이 조속히 휴전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노예 해방의 날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뿐 아니라 유럽 증시 전반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백악관이 이란의 군사 공격 여부가 2주 내 결정된다라고 밝히면서 최후 통첩을 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2주 안에 이란이 핵을 포기하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거죠. 이란이 이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부디 타협점을 마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마무리된 한 주입니다. 금요일장 어떻게 마무리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뒤에 같이 고민해 볼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 만큼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 관계로 오랜만에 유럽 증시 쪽을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유럽 증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를 주시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주요국 가운데 금리를 내린 국가는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였는데요. 스위스는 기준금리를 기존 0.25%에서 0%로 낮추면서 필요할 경우에 추가 인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고요.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금리를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거의 6년 만에 처음으로 낮춘 상태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동결한 국가들도 있었는데요. 우선 영란은행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4.25%로 동결하면서 8월에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고요. 또 터키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계하면서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유럽 증시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는 1.12% 하락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1.34%, 유로스톡스 600 지수는 0.8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일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슈들 세 가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중동 분쟁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중동 분쟁이 격화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란 공격을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마디로 2주 안에 핵을 포기하라는 일종의 데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이란이 이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미군이 개입할 이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겠죠. 자, 그런 만큼 앞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타협점을 찾아서 조금 빨리 완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감도 가져보고요. 이어서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자, 영란은행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4.25%로 유지했는데요. 추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점진적이고 또 신중한 방식을 취하겠다면서도 동시에 현재 금리가 천천히 하락하는 경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때문에 시장에서는 영란은행의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키워드는 글로벌 IB,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입니다. 시선 돌리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 향후 5년간 미국보다 신흥국이 더 유망하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은 향후 5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미국이 아닌 다름 아닌 신흥국을 선택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신흥국들이 모두 미국 증시 수익률을 압도하고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가 유망했던 건 맞지만 최근 들어서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포트폴리오를 신흥국 중심으로 조금 더 다각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 관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코너들도 준비해 봤는데요. 중동 전쟁이 터진 뒤부터 지금까지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은 과연 어떤 기업에 베팅하고 또 투자에 나섰을까요? 김현수 아나운서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하루 쉬어가는 미국 뉴욕 증시 6월 12일부터 바로 어제까지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순매수 빨간불을 켰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을 나열해 보니까요. 이렇게 서클이 1위로 올라와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D-Wave 퀀텀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주목을 받은 이후 한 일주일간의 추이를 비교해 봤는데요. 워낙에 그 안에 추세가 확확 바뀌었다 보니까 이 안에 정유주나 방산업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 상장한 스테이블 코인 기업 서클과 함께 양자 안에서는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브리핑 통해서 서클부터 만나보시죠. 서클 열흘간 500%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처음에 상장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200%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벌써 10일 만에 542%의 폭등을 보여줬는데요. 일주일간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앞서 일주일간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걸 운영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개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주고 이게 원활히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감독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제도화가 된다면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럼 글로벌 외환과 금융시장에 좀 혼란을 줄 수도 있게 된다라는 점은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도 이런 점에 대비해서 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원화의 흐름까지 계속 주목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미국 내 관련주 동향은 어떨까요? 역시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서클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운용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1위 기업은 어딘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1위 기업은 테더입니다. 하지만 테더는 상장되어 있지 않죠. 서클의 움직임 계속된 주목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클과 함께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역시나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와 함께 동향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인베이스 지난 거래일 16% 넘게 올랐고요. 특히나 이 안에서도 블랙록 같은 경우 암호화 결제 생태계를 강화한다라는 점에서 관련주로 들어갑니다. 블랙록도 이 상승폭 보여준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좀 각광을 받을수록 기존 전통적인 금융체계는 좀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죠. 지난 거래일 비자와 함께 마스터카드 5% 가까운 하락폭 보였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양자 소식도 점검하러 갈까요? 양자 안에서는 D-Wave 퀀텀이 5위 안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죠. 아이온큐부터 퀀텀 컴퓨팅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왜 D-Wave 퀀텀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주일간 흐름 역시나 체크해 보시죠. 중간에 상승폭이 정말 두드러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날 뭔가 큰 이벤트가 있었다라기보다 미증시가 요즘 상승할 때 양자도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날은 6월 16일이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볼게요. 6월 16일 이렇게 폭등이 나오기 전에 6월 12일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젠스당 CEO가 양자 컴퓨팅 현재 변곡점에 도달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활용 가능성과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응이 나오자 양자 컴퓨팅 관련주 12일에 폭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히나 D-Wave 퀀텀의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그럼 D-Wave 퀀텀은 다른 양자 컴퓨터와 어떤 점이 다를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단 젠스왕 CEO가 저렇게 변곡점에 도달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CES 2025에서는 이런 발언을 내놨었죠. 양자 컴퓨팅 상용화까지는 한 20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당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주가는 40%가량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후로 양자 컴퓨팅 비관론에 대해서 정면 반박한 게 바로 D-Wave 퀀텀의 CEO인데요. 이때 어떤 언급을 내놨느냐?
양자 어닐링 기술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를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양자 어닐링 기술 어떤 기술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 양자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양자 어닐링과 함께 게이트 모델인데요. 쉽게 말해서 양자 어닐링은 자기가 문제 해결이 필요한 그 문제만 해결하는 타입이고, 게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을 모두 마련해 놓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와 가장 비슷한 건 게이트 모델이고, 좀 표적 함량제 같은 게 이 양자 어닐링 모델이죠. 좀 특별한 건 D-Wave 퀀텀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게이트 모델만 가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호실적을 알려오기도 했죠. 매출이 1,500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전년 대비 6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는 포드 오토산부터 로키드 마틴까지 13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했다라는 점이 가장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흑자 전환에는 실패하고 있으니까요. 언제쯤 흑자에 전환할 수 있을지도 모멘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송범선 썬투자 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 오늘은 노예 해방의 날, 준틴스데이를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는데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한 줄 평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휴장이지만 네. 선물 지수가 급락을 해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는요? 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1.1%가량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 다우 선물 지수 역시 0.9%가량 하락을 하면서 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증시는 안 열리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어제까지만 해도 협상은 열려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지만 사실상 뭐 그런 것들은 저쪽 이란 쪽에서도 굽힐 생각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 2주 안에 협상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점에 따라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란의 이런 지하 핵시설을 자발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기대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결정을 아직은 좀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각국의 정상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란은 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뭐 이거는 뭐 종교 전쟁이다. 우리는 뭐 해방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음가짐을 굳히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약간 미국을 배척하는 이런 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공격 그리고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시점이고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좀 좋지 않은 그렇죠.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이런 점들이 우리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지금 여러 가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1.3%가량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맞습니다. 하락을 했고 독일, 뭐 영국, 프랑스 다들 지금 파랗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이런 먹구름이 다시 한번 전쟁에 구름이 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하루빨리 좀 해소됐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 관세와 관련된 소식들도 들려왔는데요. 캐나다가 생각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캐나다 계속해서 뭐 미국과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무역 합의 실패 시 뭐 철강에 대한 보복 관세 이런 부분들을 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캐나다와도 계속해서 좀 갈등이 있는 시점인데 캐나다가 얼마 전에 뭐 G7 이런 것들에서는 뭐 크게 뭐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이런 점들 관세에 관련된 점들이 나오고 캐나다 자체적으로 미국의 반미 운동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아노로 바꾸는 등 뭐 그런 사소한 이름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고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감정들이 다들 안 좋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들 다른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점들이 미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성차 전기차잖아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지금 아무튼 전반적인 글로벌 시점이 약간 배척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다른 국가들 가운데 뭐 터키도 금리를 동결했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동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쉽지가 않은 시점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제 유가가 자꾸 지금 상승을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인플레이션이 네.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게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점들은 아무래도 우리 생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동결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역시 동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0.25에서 0%로 좀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추가 인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라는 거는 결국은 대부분 부채를 잇고 부채라는 게 이제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거는 모든 나라의 주식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주식들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채 비율이 높은 저는 뭐 100% 이상을 좀 예를 드는데 100% 이상 부채 비율이 되는 주식들은 좀 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영란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했죠. 금리 인하 행보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인데요. 지금 6월 22일 로보택시 출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테슬라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 상당히 기대감이 많죠. 그 로보택시가 이제 22일 날 출시를 하고 28일에는 집 앞까지 뭐 가겠다라고 해서 상용화에 대한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지금 오스틴 다음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LA 뭐 이런 데 서비스를 확대할 거고요. 내년 말까지 미국에서 수십만 대, 또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한다 그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지금 너무 경쟁자가 많아요. 그렇죠.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구글과 바로 아마존 이 3파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지금 좀 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만의 독주가 아니라 지금 세 개의 회사가 서로 치열합니다, 경쟁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죽스 이거 나온 게 엊그제 나왔죠. 어제랑 뭐 해가지고 말이 나왔는데 운전대 없는 거 역시 로보택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말씀드리면요. 예, 구글하고 이제 구글 웨이모랑 아마존 죽스 같은 경우는 고급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 그러면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라이다가 있습니다. 네. 라이다, 레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1차적인 이렇게 보잖아요. 가시광선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라이다 개념이 들어가면은 뭐 적외선이나 자외선 이런 개념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두운 굉장히 깜깜한 데서도 나아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 레이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적용된다라는 점이고요. 자, 근데 구글의 웨이모랑 아마존의 죽스는 고가의 라이다가 장착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반면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라이다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카메라로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싸요, 가격이. 그래서 고객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저렴하면서 효능이 좋은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고급화되어 있는 거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무조건적으로 낙관할 수 없는 게 지금 경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치열해가지고 이 아마존 같은 경우도 대대적으로 이번에 나왔고 구글의 웨이모도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것들 테슬라를 무조건적인 낙관으로 보지 말고 또 유럽에서 반미 운동도 불매 운동도 좀 커지고 있어서 테슬라를 좀 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그 테슬라 $400 목표가의 어떤 투자 의견 변화가 있는 걸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400달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신에 저는 좀 단기적으로는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22일 날 로보택시 출시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가 많더라고요. 주변에 네,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뭐 급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급등할 만한 호재로는 볼 수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고 그렇죠. 사실 뭐 12일 날 하려고 하다가 또 네. 이렇게 좀 미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급등할 것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저는 뭐 4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이 변수들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엔비디아 최근 들어서 글로벌 IB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바클레이즈도 최근에 목표가를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지금 200달러로 목표가를 상향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지금 가격이 좀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145달러인데 고점이 153달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53달러인데 거의 뭐 비슷하게 갔는데요. 200달러까지 올렸다는 거는 굉장히 또 그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 이런 AI 수요와 블랙웰 이런 공급망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꾸준하다 보니까 저번 실적 같은 경우도 뭐 괜찮게 나왔어요. 컨센서스 대비 높게 나왔다 보니까 뭐 다만 이제 가이던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바클레이즈는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앞으로의 생태계, 쿠다라는 생태계 이런 것들 AI 그런 점들이 엔비디아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뭐 저 역시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빅테크 대장주 하나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바로 AMD입니다. 최근 들어 AMD에 대한 투자 의견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 AMD는 이제 쿠다 아까 엔비디아의 예. 쿠다 생태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혁신과 가격 경쟁력이 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보다는 2등이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뭔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칩 시장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넓히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준우승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변화, 기술 혁신 이런 점들 되고 있다라는 거. CPU도 잘하고 있고, 그렇죠. 굉장히 좀 요즘 그래픽 카드라던가. 네. 근데 그래픽 카드는 사실 엔비디아에 약간 밀리는데 CPU는 거의 뭐 최강자급으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AMD 보시면은 지금 뭐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21선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 나가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이 아주 상방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시점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AMD는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차트 역시 좀 잘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들 하나씩 확인해 봤고요. 휴장인데 그래도 오늘 장에서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만한 이제 또 저녁이 되면 장이 다시 돌아오니까요. 네. 탑픽주를 꼽아주신다면 어느 기업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는 코인베이스 글로벌. 코인베이스요? 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그렇죠. 지니어스 법안 이런 통과가 기대감이 되고 있고 네. 이런 점에 따라서 코인에 대한 법안 규제, 오랫동안 규제 늪에 갇혀 있었던 것들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감 있잖아요. 7월 9일까지 지금 선포를 했죠. 최후 통첩을 했고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7월 9일까지 뭐가 해결이 잘 안 되면은 대부분 오늘 떨어진 것처럼 유럽 증시 떨어지고 뭐 떨어진 것처럼 대부분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50%다 보니까. 근데 코인은 이런 관세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도 사실은 코인은 뭐 어떻게 보면 나스닥과 연동되는 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성격이 다른 부분도 네. 있어요. 예. 디지털 금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긍정적이다 판단하고 어제 보면 16%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좀 급등이 나왔던 점들이 좀 상당히 좀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에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지금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만 달러 위에서 잘 안정되고 있죠. 앞으로 네. 코인베이스의 주가 흐름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